오늘 새벽에 미국 3대 지수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아마존, 애플 이런 쪽이 좀 시그널들을 긍정적으로 던져서 일단 시장이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 조정 국면이 좀 길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경기 수축이라고 정리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긴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3분기에 반등 패턴을 보일 거란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을 끝내고 올라갔고, S&P 500 지수는 두 번째 저항 라인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두 번째 저항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뚫었습니다. 이게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일단은 여기 보면 컨퍼런스 보드가 낮게 나왔죠. 심리지수가.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지수, 아니 물가상승률, PC 기준 물가상승률도 전월 대비 증가했거든요. 전월 대비 증가한 걸 넘어서서 예측치보다 높게 증가했어요. 이러면 시장에서 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발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보시면 그 7월 물가상승률조차도 이거 유럽입니다. 속보치거든요. 전월 대비 예측치보다도 높았고, 그러니까 요번 예측치보다도 높았고 전월 대비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미시건 대학 소비자 심리지수는 증가 패턴으로 좀 약간 바뀌고 있거든요.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는 상승 강도가 좀 멈춰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일정 부분은 인이 백혔다. 이거가 좀 주식시장이 좀 안 밀릴 것 같아요. 다만 푸틴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100 들어가던 걸 60%를 확 줄여가지고 40을 만들었다가 다시 가동하면서 30, 20 계속 줄이고 있어요. 유럽 쪽에. 그리고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은 이미 천연가스를 중단했습니다. 독일은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유럽 쪽의 천연가스, 이거는 유럽 천연가스고요. 네덜란드, 이거는 영국 천연가스거든요. 보면 이 가격 하락이 안 되고 계속 윗단으로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닥스 지수입니다. 닥스 지수 전체 추세에 따라서 밀려 올라오고 있죠, 같이.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난리를 치던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짓누르던 부분들이 이제 소멸됐어요. 거기에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요번에도 밟았는데 시장은 그냥 그거 밟는 게 긍정적이다. 물론 뭐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올 하반기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년 중반이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은 지금 현재 내년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다만 시간이 흘러서 내년이 반영이 돼야 될 때가 되면 과연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상승하고 나면 조심하라고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가장 주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두 번 터치라인 여기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점진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다시 한번 나중에 종합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만 거론을 할 거거든요. 유럽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로존 7% 물가상승, 또 통계 작성치일의 최대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것들을 무시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무시하는 게 지표가 약간 바뀐 것도 있고, 근데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은 사실은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기업이익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급격한 경기 침체는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면 트리거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면 초반에 시그널들이나 어떤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두 번째 그게 긴가민가 하다가, 그러니까 20% 전후 조정을 받고 긴가민가 하다가 반등하고 다시 세차게 밀려 내려갈 때 트리거나 이런 것들, 어떤 현상들, 지표의 변화들이
지표가 악화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밀려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매 비용의 급등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구매 비용 급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적 비용이에요. 구매 비용은. 그래서 아주 쉽게 이해하는 게 저희가 출근을 하려고 자동차를 끌고 주유를 하러 갔는데 너무 비싸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다른 쪽에 소비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 위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경기가 수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공급 충격, 70년대에 있었던 공급 충격이나 지금 같은 어떤 인위적인 공급 충격 때문에 그게 위험성이 있긴 한데 그게 점진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일어나거나 회피할 수 없어야 되는데 70년대 1, 2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 1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는 아예 준비가 없었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2차 오일 쇼크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높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딘 거거든요. 지금은 산업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소비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하튼 그래서 지금은 일단 트리거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트리거는 대부분 신용 팽창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트리거야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저희 구분점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악화를 유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용 팽창을 담당하는 은행 영역이 훨씬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충격을 받게 되면 신용 팽창이 아니고 신용을 당겨가거든요. 자기가 살기 급급하니까 외부로 내줬던 신용을 안으로 빨아들이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게 경기 수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이 큰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업이 파산하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연쇄 파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트리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리거가, 이거는 급격한 거이기보다는 점진적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니고요.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점진적인 시간을 두고 붕괴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계 기업이 한계점에 몰려서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실업이나 이런 것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에 의한 차입 비용의 증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트리거가 없다 하더라도 차입 비용이 증가해서 가계와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 붕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이 붕괴되면 그 하단의 소비가 없어져 소멸돼 버리죠. 그럼 그 윗단에 있는 한계 기업이 파산하겠죠. 그러면 그 파산 기업이 또 다른 소비 파산, 그러니까 가계 파산을 유발하고, 그게 또다시 윗단으로 올라가는 이런 연쇄 파산이거든요. 그래서 차입 비용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경기 사이클이 다시 차입 비용이나 이런 부분, 버블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선순환 사이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순환 과정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가계와 기업의 숫자를 확 줄이면서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기초를 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정받다가 다시 3분기의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패턴이 바뀌면서 올라가고 있고, 또 PC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더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진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경기 사이클이 향후에 2, 3년 동안 길게 확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말씀드린 차입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한계에 봉착한 기업과 가계가 아래로부터 붕괴되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린 대기업의 파산은 위로부터의 붕괴거든요. 그리고 신용 부분에 붕괴가 생겨서 은행이 파산하는 거는 그 전면적인 붕괴입니다. 전면적으로 신용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래서 그 트리거가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이렇게 쭉 꾸물꾸물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면 안 되고, 향후에 저점에서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경기 수축 국면 저점에서 대규모로 현금을 들고 있다가 밀고 들어갈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딸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딸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돈을 잃을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 정점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부채도사이신 장두석 씨께 여쭤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보지 말고 위험관리 쪽에서 포커스를 두라고 제가 PB분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 일본이 난리죠.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일본이 여행객도 완전히 다 열지 않고 비자를 바다에만 열어주도록 만들어서 여행객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여름인데도 이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중국은 당연히 코로나 제로 코로나 한다고 해서 가끔 막 한 부분이 일어나면 봉쇄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사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내렸거든요. 이거는 5년짜리 대출 관련된 기준금리, 요거는 1년짜리인데 1년짜리 내리고 안 되니까 5년짜리 또 추가로 내리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로나 제로 코로나에다가 거기다가 부동산 충격이 이런 부분이 아직 해소화되질 않아서 주식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먼저 코로나를 이겨냈지만, 작년 2021년도 초반부터 우리나라도 2연절이죠. 이때부터 추가 상승을 못하고 계속 붕괴되고 최근에 상승 강도가 약간 떨어져서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긍정적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시진핑이 중국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주 핵심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앞에서 봤던 푸틴이 에너지를 하겠다고 간당간당 에너지 목을 죄고 있어서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난방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겨울에는 이 충격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성장률 얘기를 보면, 여기 보시면 독일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0 답보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쪽 패턴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에너지 위기 다 여기 나오죠. 지금 푸틴이 아주 강력한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말리듯이 하는 이유는, 저는 이게 나중에 겨울에 그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에서는 겨울에 쓰려고 천연가스를 재고를 잔뜩 늘리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피말리게만 쫙 밑으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조금씩 줄이면서 못하도록 해놓고, 나중에 약간만 액션을 취해도 겨울에 유럽이 아주 피말리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푸틴은 최대의 그 최소의 노력을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만 에너지 수출을 줄이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덜 충격을 받지만 러시아는, 유럽은 강력하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0월, 11월, 12월 뭐 요때 푸틴이 액션을 안 취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면 주식시장이 정점에서 밑으로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밀고 올라가다가 이 행위를 선반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일이 터지기 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로부터의 붕괴, 차입으로 인한 붕괴, 그러니까 차입금리, 그러니까 이자금리가 올라가서 차입 비용의 증가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붕괴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점진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나 혹은 푸틴의 액션은 이게 점진적인 행위가 아니고, 일단 이슈 보도가 나오면 그때 붕괴가 되고 나중에 눈치를 보는 형태로 주식시장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요소가 다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적적으로.
그 겨울이 벗어나기 전까지 내년도 뭐 한 1, 2, 3월 이렇게 일정 부분 최소한 1, 2월까지 코로나하고 푸틴과 관련된 유럽 에너지 위기가 정점에 달하면서 난리를 칠 것 같고, 그 시기 지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차입 비용에 의한 부담, 경제 부담이 뒤를 따라서 계속 맞물려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3분기 뭐 내년도에 일어날 일은 내년도 일단 위로 올라가서 털어낼 때 고민을 하고요. 털어낼 때 지금은 고민보다는 올라가는 강도의 즐거움을 좀 보고 어느 정도 올라갈지만 모니터링하고 포지션 조정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만 고민하는 게 지금 시점에는 거기에 포커스를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이라면 2분기 실적도 팩셋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예측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2분기 실적 발표도 괜찮을 것 같다는 2분기라네 3분기 실적 발표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적 발표가 실제로 11월 달부터 나오니까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 말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혹은 좀 더 나가면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올 12월 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2월 초중반까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푸틴하고 코로나 상황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봐야 되겠죠.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